3방식 6방법 좀 살펴볼 건데요. 171페이지입니다. 펴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말이죠. 감정평가사예요. 아시겠죠? 예, 나는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입장이야. 근데 이제 학습을 그 정도까지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사 이제 빙의에 되어서, 만약에 내가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건물 보이세요? 자, 이 건물 얼마짜리나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머릿속 뭔가 돌아가죠, 지금? 자,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식은 얘기도 적어놓을 건데요. 식은 얘기도 적어놓을 건데, 쉬는 시간이라도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식은 지우지 않도록 합니다. 예, 이거 계속 보여줘야 하니까. 자, 먼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금반지가 비싸요? 은반지가 비싸요? 아, 그러니까 그 재료가 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재료가 뭐냐에 따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 생산비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기초사고, 그게 이제 원가 방식이라 해요. 원가가 얼마 들었니? 이 말이에요. 원가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건축자재가 뭐 비싼 거 들어갔나 이런 거 보는 거죠. 두 번째, 자, 이 건물이 강원도 동막골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임차인 모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봐요. 생산비를 많이 들었다 해서 무조건 가치가 높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으로부터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임대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 하냐면 수익 방식이라고 합니다. 수익 방식. 그러니까 수익을 근거로 해서 그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 부동산과 거의 비슷한 부동산이 조금 전에 20억이 팔렸다는 겁니다. 비슷한 것들이. 그러면 내 부동산은 20억에서 큰 차이 없겠죠. 그걸 이제 비교해서, 그걸 뭐라 그래? 비교 방식. 여러분, 비교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따 또 물어보겠지만, 비교란 공통점 찾기, 차이점 찾기. 공통점 찾기.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내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됐느냐. 그죠? 네, 그런 부동산을 근거로 내 부동산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잠깐 봐요. 그러니까 원가 방식이 먼저예요. 고전업파.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 두 번째. 비교 방식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원수교 순서예요. 여러분 교재 한 장 넘겨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요약집에 뒤쪽에 넘겨보면 그 표 밑에 있죠. 어디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자, 이거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원수교 순서입니다. 원수교 순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재를 집필할 때는 수익 방식을 되게 마지막에 기술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좀 복잡해요. 추상적이고. 그래서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내 부동산을 평가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하게 되면 사실은 두 가지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 부동산 팔면 이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내 부동산을 임대 사업을 한다면 이거 임대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에요? 이거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환가치와 사용가치 이렇게 여러분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액과 임료, 자, 임대를 줄여서 임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 안에는 가액을 평가하는 원가법, 임료를 평가하는 적산법, 여기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여기 그리고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여기 계산된 가액을 여기는 적산가액 이렇게 부릅니다. 적산가액. 그리고 여기는 적산임료. 조금 전에 원가가 얼마 들어왔냐 이런 얘기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토지에다 뭐 쌌는데 그 싼 게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적산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헷갈리는 게 이 적산가액은 원가법에서 하고요. 이것은 적산법에서 해요. 이게 적산법하고 적산가액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문제야. 그래서 예전에 여기서 복선가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규칙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또 장난친단 말이에요. 어떡하냐? 큰일 났네. 자, 이렇게 합니다. 가액하고 임명이 순서로 가는데 원적 이렇게 기억합니다. 원적. 아니, 본적이 있으면 원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가산 디지털 단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편하들 하세요. 자, 가액하고 임료 이렇게 나누잖아요. 원가법은 가짜가 들어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우리 슬프게 가로쳐가지고 뭐 들어가냐 물어본다니까. 짜증 막
나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거사비교법은 이제 비중가에, 그리고 이게 비준임료. 이렇게 나눕니다. 이 비준이란 비교의 기준으로 삼아 구한 가액이다. 어떤 비교의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비교에서 뭐 준하도록 평가했다 이렇게 하든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익가에, 그 다음에 여기 수익임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식을 하나씩 적을 건데요. 식도 가로놓기가 나와요. 가로놓기가. 그래서 우리 다른 거 몰라도 이따 3방식 6방부 들어가면 구체적인 내용은 출제되면 이론적인 거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는데 계산문제 좀 힘들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가로놓기 내면 이건 맞춰야 돼요. 이거 뭐 6, 7번씩 나왔습니다. 다 이거 가로쳐가지고 낸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소홀하면 안 됩니다. 자, 적산까지 들어갈게요. 먼저 제목을 자, 재조달 원가. 자, 이걸 먼저 생각해 봅니다. 재조달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조달 이거 아닌가요? 다시 조달? 자, 봐요. 이 건물이 지어진 지 예를 들어서 뭐 20년 됐다 칩시다. 가정입니다. 근데 20년 전에 얼마 들여서 지었든지 그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원칙이 아니라 기준 시점 현재. 자, 오늘이 평가의 기준이 된 날짜라면 오늘 현재 이 현존한 물건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시멘트나 철근 가격은 20년 전 가격, 지금 가격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건물을 신품으로 만든다면 돈 얼마 들까? 그게 뭐예요? 재조달원가. 기준 시점 현재 현존한 물건을 원시적으로 재생산, 재취득을 상정하는 경우에 소유되는 적정 원가 총액이 얼마나 될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해야 될 게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 신축, 취득 시점이 아니에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해놓고, 자, 이 건물이 지금 신품을 전제로 해서 가액을 산정했죠? 그런데 이 건물은 새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 상권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가치를 감안하는 요인이 있다면 이걸 근거로 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누계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감가 누계 그럽니다. 감가 누계. 그래서 이렇게 빼는 작업, 이걸 감가 수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감가 수정. 자, 제조업가에서 감가 누계를 차감하는 것을 뭐라 한다? 감가 수정 이렇게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제조업가가 12억이에요. 근데 감가 누계액이 2억이라 한번 쳐볼게요. 빼면 적산가액 얼마? 10억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제도론가하고 감가 누계 조금만 더 보면 돼요. 조금만 더. 제가 시킨 대로 하면 뭐 크게 어려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을 팔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 치겠습니다. 근데 팔지 않고 이걸 빌려준다면 나는 임대료 얼마 받아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10억을 현금으로 바꿔서 은행에 넣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건물을 팔지 않고 보유한 상태에서 임대를 받아야 한다면 적어도 이자만큼 받아야겠죠.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기본적으로 들어와요. 이걸 뭐라 하냐면 기초가액이라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대이율을 곱해요. 자, 이율을 했는데 앞에다가 뭐라 돼 있어요? 기대라고 돼 있죠. 정상적인 시작이라면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률 정도를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정기예금이자 알고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기대이율.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면 아주 뭐 기본적인 순수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학자들이 이걸 순임료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잘 봅니다.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은행에 넣어놨었다면 그 10억이 원본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계속 이자를 나올 텐데 내가 건물 10억짜리를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 건물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만명 훼손되고 감가된다면 유지관리비 들어갑니다. 재산세 내야 돼요. 손해보험료 나갑니다. 심지어는 임대료 떼기도 해요. 어머, 임차인 모집이 다 안 됐네. 공실 생깁니다.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놨는데 10억 중에서 1억이 공실입니다. 이자 못 줍니다. 그래요? 이번에 그 10억에 대해서 화재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료도 주셔야 되는데 그래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직원들 퇴직금이나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거 낼 때 목돈을 낸다. 목돈 내면 이자만큼 손해야.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추상적으로 우리가 정상 운전 자금이자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필요 재경비 그래요. 임대 사업을 한다면 소유되는 필요 재경비를 누구에게 받아내야 한다? 임차인에게 받아내야지. 안 준다고? 안 빌려주고. 준다고? 그럼 빌려줄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임대를 계산할 때는 이자 비용 성격은 물론이고 원본 사라지라든지 기타 이런 필요 재경비를 포함해서 받아내야 한다. 여기까지 논리 이해됩니까? 자, 지금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잘 따라옵니다. 이제는 이겁니다. 자, 봐요. 비중가격이 뭐냐면 내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사례 가격입니다. 실제로 이제 거래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봤더니 이게 10억이 거래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근거로 내 것도 10억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비교. 비교 방식의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말이죠. 여러분, 비교는 공통점 찾기, 차이점 찾기. 그렇습니다. 공통점. 그러니까 비슷한 물건을 사례를 해서 내 부동산도 비슷한 가격으로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봤더니 이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말입니다. 미국 이민 가면서 이걸 급매물로 내놓은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10억이 거래될 게 급매물로 내놓다 보니까 9억이 팔렸네? 그러면 실제 거래가 9억 된 걸 보고 내 것도 9억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상화하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사정보정 그럽니다. 사정보정. 그 다음에 사례를 구했던 이 사례가 뭐 1년 전이나 2년 전 사례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물가가 오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시장 상황이 변할 수 있겠죠. 그걸 조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사례를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에 했는데 인근 지역에서 구하지 않고 유사 지역 등에서 구할 수도 있겠죠. 자, 내 부동산은 강동에 있는데 강북에서 사례를 구했어요. 그럼 같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가격 수준의 차이가 있잖아요. 강동이 조금 더 비쌀걸? 그러면 그거 조정해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지역요인 비교 이렇게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 사례 부동산은 동일 부동산이 아니에요. 개별성 때문에 개별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개별요인 비교. 그리고 면적 비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시지 개면, 사시지 개면, 정심 한 끼 사시지 개 같은 면, 사시지 개면, 사시지 개면, 정심 한 끼 사시지 개 같은 면 이렇게 합니다. 네, 개면. 오늘 점심 또 면 먹겠네. 이거 똑같아. 이것도 사례 임대료가 있으면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시지 개면, 사시지 개면, 정심 한 끼 사시지 개 같은 면. 사시지 개면. 네. 어떤 분은 뭐 사시찌개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시찌개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여하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거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거 봅니다. 이제 자, 식을 먼저 적을게요. 이건 순수익이 있다면 이렇게 환원율로 이렇게 해서 뭔가 계산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잘 봐요. 이 아래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앞으로 임대 수익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앞으로 그랬죠. 과거, 앞으로, 장래, 미래.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과거로부터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미래를 판단하는데 어떤 자료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 부동산이 앞으로 나에게 수익을 얼마나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이걸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동산일수록 높게 평가하겠다. 이게 수익 가액입니다. 그리고 제목 봐보면 뭐라 되어 있나. 수익을 뭐 하겠다? 환원하겠다. 미래 가치를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자, 미래에 들어오는 이 가치를 뭘로? 현재 가치로 바꿔서. 저가 환원, 할인 이러면 현재 가치라고 가르쳐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감정평가란 현재 시점의 가치를 판정하는 작업이에요. 저번 주에 했거든요. 가치는 현재 값이고 가격은 과거의 값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원율은 나중에 지금 말씀드리면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수익분석법이 독특합니다. 이거 어디 쓰냐면, 자, 봐요. 이거 아주 주의합니다. 일반 기업 경영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 경영. 자, 이게 구체적으로 아주 출제가 안 됐어요. 한 번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수익분석법은 독특하게 다른 용어 임대료 계산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것들은 일반 기업 경영이 쓰든지 임대용으로 쓰든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일반 기업 경영. 자, 어떤 K건설이
대건설에다 칠게요. 사옥이 있어요. 토지 건물. 자기 사옥. 근데 이번에 신사옥을 지었어요. 그럼 기존에 있던 이 구사옥을 매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쉽게 안 팔리잖아. 그러면 뭐 잠궈놓고 방치하기보다는 임대료하고 빌려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임대료 얼마 받을까? 그래서 그 수익을 분석한다 해서 수익 분석법 그래요. 자, 생각해 봅니다. 이따 식을 보여주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K건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전체 매출액이 있습니다. 기업 전체 차원의 총 비용이 있어서 이걸 빼봤어요. 그럼 기업 차원 전체 순수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순수익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거기 안에는 내 사옥, 토지 건물이 가져다 준 이익도 있다고. 내가 남의 토지 건물을 썼다면 그만큼 대가를 치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토지 건물이 가져다 준 이익을 분석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토지 건물 이외에 기속되는 순수익을 빼버려. 그럼 뭐만 남아? 그 부동산에 순수익이 남을 것이다. 마치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받아내야 돼. 그래서 이 순수익은 이 K건설이 이 토지 건물을 이용하든 다른 기업이 이용하든 그 토지 건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받아내고, 빌려주게 되면 이 건물을 언젠가는 철거리하고 이게 들어가. 이게 그게 뭐예요? 필요적용비. 필요적용비. 그래서 필요적인 항목은 7가지가 있는데 30여 년 동안 딱 한 번 그 항목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물어봐도 되고 여기서 물어봐도 되고요. 사실 여기에도 있어요. 사리 임대를 구할 때 필요적용비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디서 물어보든지 그 내용은 같다. 근데 여기서 물어봤어요. 요 내용은 묻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독특합니다. 규칙에 언급하고 있는, 예? 저 6글자 뭐라고요? 저기 일반 기업 경영. 임대 목적이다. 일반 기업이다. 일반 기업 경영.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가로넣기 나옵니다. 이거 가로치고요. 여기만 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을 가르쳐서 묻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 식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출제가 뭐 대여섯 번 이상 됐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 봅니다. 여기는 가액이고요. 가액이 몇 개예요? 3개. 여기 임료, 임대료죠? 임대료 몇 개예요? 3개. 자, 만약에 시장이 정상적이라면 저 가액과 임료가 3가지 방식에서 계산된 모든 것이 서로 같아야 돼. 우리 완전 경쟁시장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만약 완전 경쟁시장이면 3가지 가액과 임료가 서로 같아야 될 텐데 이걸 삼면 등가의 원칙, 삼면 등가의 법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완전 경쟁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평가를 한 다음에 어떤 가액을 감정평가서에다 적어야 되지? 아, 이게 고민이다. 이 3가지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고민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규칙에서는 말입니다. 그 물건의 특성에 맞춰서 가장 주된 방법을 좀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뭐 건물은 원가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감평사 대수를 그걸로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것도 좀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비교 조정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액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가액을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는 단순히 산술 평균의 방법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어쩌다가 가중치가 3분의 2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중 평균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건물 같은 원가법 비중을 좀 많이 하고 나머지 비중을 좀 작게 해서 가감 조정하도록 하겠어요. 이것을 시산가액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시산가액이라고 그러고 이걸 조정하는 거 뭐라고요? 시산가액 조정. 그렇게 해서 평가서에다가 자, 감정평가액을 적는 서류를 감정평가서라고 합니다. 이 감정평가서에다가 이걸 이제 기록한다. 알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식은 오늘 제가 지우기 전까지는 지우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 이 말 들으신 분은 문제가 안 돼. 나중에 오신 분이 문제야. 자기는 안 들었잖아? 그거 지워버릴 수가 있어. 지우지 않도록 잘 감독해 주세요. 네, 지우지 않도록. 자, 이걸 보면서 이제 강의를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원가 방식의 첫 번째 뭘 먼저 할 거냐면 원가법을 할 건데 참 제목을 이렇게 합니다. 이걸 3방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6방법 이렇게 합니다. 6방법. 근데 생각해 봅니다. 여기 거래사례 비교법에 이거하고 유사한 뭐가 하나 있어요. 그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에 쓰는 거예요, 토지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뭐 어떤 사람은 7방법 그러는데 이론적으로는 6방법이 맞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규칙에서 이제 인정하는 그런 독특한 법이다. 일종의 거리자리 비교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